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 행보를 하는 와중에 말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기면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클 거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나누자, 뭐 이런 구상인데요. 이걸 갖고 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자룡 변호사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 노원지 앵커하고 저하고 이재명 대표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이제 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믿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철학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안 믿으면 된다. 그게 예. 속편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냥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불과 2주 전의 얘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새는 바가지는 계속 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고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막 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게 먹힐까, 어느 게 이슈될까, 이게 혹시 표에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러면 그냥 막 일단 던지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순되고 충돌되는 면을 드러낼 뿐이죠.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올 리도 없고 뭐 생길 리도 없고 해 보려는 사람들도 다 외국으로 나가 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생겨야 말인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뭔가 정부가 30%를 떼가겠다라는 전제를 깔면 음. 가능할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예전에는 재벌 없애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재벌 없애야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최근에는 삼성 같은 기업 6 개를 더 만들겠다고 기업이 우선이다, 뭐 그죠. 이러다가.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던 분이 그 있는 기업들도 못 살게 빨대 꼽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또 육성한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뭐 일관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기업적 음. 인물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좀 옹호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는데요. 음. 김병욱 전 의원이 지역구를 이제 분당에 두고 있었는데, 음.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건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를 한 거고 시장 경제에 가장 기초되는 얘기다, 이렇게 좀 옹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네. 좀 허망한 얘기죠. 그거를 인제 '이런 식으로 주워 담아야 되나?' 인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면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네. 투자를 전제로 했다가 그러면 손실 나면 국민들이 다 손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누구나 다 개미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나 아무 말 대잔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투자를 전제로 하면은 "투자에 대해서 손실 보면 국민들께서도 손실 보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얘기면은 그냥 아무 뭐 그냥 기본 개념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긴데 네. 그거를 굳이 이미 이런 하고 식으로 있는 것들인데. 그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만들어서라도 주워 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본인의 인제 밑바닥을 드러낸 건데 그 말은 분명히 뭐 30% 정도는 뭐 70%는 민간에 30%는 국민이 나눠 가지고 뭐 인제 이러면 세금 걱정 없고 인제 이런데 이게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정부의 사이즈 뭐 좌파 우파의 개념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어 큰 정부, 좌파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는 민간에서 너무 많이 뺏어가고 그거를 나눠주면서 정부가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 이런 네. 면에서 자유와 뭐 인제 이런 인제 정부의 사이즈에 다 연결된 얘기인데 네. 민간에서 정부가 이만큼 가져간다. 그럼 나눠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든요. 그렇죠. 베리 골드워터가 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 정도 세금을 낸다 쳐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30%로 올려요. 그리고서 그 30% 중에서 20%더 걷어간 만큼을 국민들 위해 쓴다. 개념을 인제 그렇게 가지면은 네. 사실 내 거 뺏겨 가지고 내 거 나눠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존하게 돼요. 그만큼 올라간 세금만큼에 대해서 나눠 받더라도 정부에게 자유를 뺏기고 이게 억압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져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세금 걱정 없고 '이걸 나눠 가지면 국민들 잘 살겠지.'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좌파적 시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정부는 과연 키워주면서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어 뭐
지금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음. 이거는 지금 그 민주국가 자본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 네.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 만들어가지고라도 해명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음. 사실 30%를 뭐 국유화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국유화나 기업의 다름 지분을 갖겠다 뭐 이런 거인 거죠, 개념이. 그쵸. 근데 지금 대기업도 우호 지분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 누구 하나가 30%씩 갖고 있는 재벌 기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고려 없이 툭툭 던진다. 이게 정치인이 말을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막 던진다는 얘기 우리가 자주 했었잖아요. 네. 그냥 또 너무 막 던지는데 그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뭐 D-Day를 세고 있는 모양인데 D-85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85일 남았다.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고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다. 이제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예상을 한 건데 네. 아마 100일 전에 본인이 예고했던 거에 있어서의 카운트다운을 좀 세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파면을 좀 전제로 해서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거다. 왜 일찌감치 이런 예고를 하고 나선 걸까요? 이제 그러길 바라는 거겠죠. 근데 항상 주소에 맞게 행동해야 돼서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고 낙서는 메모지에 하시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벌어지는 일들이야 비슷한 게 뭐 이재명 대표도 안 좋은 결과들 나왔을 때는 지도부 붕괴되고 그분도 이제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도 바로 저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이렇게 국민들 보라고 공개할 만한 일인가? 그건 뭐 뻔한 얘긴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론만 기다리고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이 그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 쪽의 이슈를 더 크게 보이게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간절하게 또 내비치는 거기도 하고 제발 이렇게 됐으면 저게 터져야지 내 쪽의 이슈가 그나마 좀 이렇게 무리 없이 넘어갈 텐데 예. 이제 뭐 희망사항이 이제 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이것도 또 뻔한 얘기든지 그냥 아무 말이든지 이제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 공당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할 일은 아니고 상대방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 그게 자기가 바란다라는 것 자체도 정치인으로서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민생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협치 뭐 좋은 얘기들은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극우 정당이다. 극우 파시즘화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 중도층을 겨냥한 홍보로 좀 이렇게 태세를 바꿀 경우에 본인의 어떤 그 공격 프레임이 깨질 수 있으니까 좀 일찌감치 저당은 뭐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뭐 대통령 그거에 따라서 오락가락 정당이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씌워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많이 극우 하는 것 이미지를. 같아요. 그렇죠. 그건 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극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뭐 민주당이 원래부터 중도 보수 정당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보수를 표방할 정도까지 왔구나. 정말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중간지대의 그 표를 얻기 위한 구애는 누구나 해야죠. 근데 뭐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제 뭐 좌우가 있고 중도가 있고 중도에도 뭐 중도 보수, 뭐 중도 좌파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중도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가면서 표를 얻고자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발언도 뭐 끌어오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분이고 선거 직전에 뭐 한번 나왔던 그 정도 얘기지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좌우하면서 지금까지 온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정당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의 그러네요. 가치나 이념이 우월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와서 따라오실 거면 여태까지 보수의 가치가 옳았습니다. 민주당이 틀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든지. 예. 그리고 극우라는 거는 사실 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정말 저 왼쪽에서 바라보시면 이쪽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럼 뭐 위치 개념이나 이런 것들, 뭐 정치의 개념 다 상대적이니까 자기 위치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저분들은 막 이쪽 저쪽 클릭해 대니까 본래
뿌리를 두고 있는 이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그 말에 신뢰를 갖거나 무게감을 두지 않고 너무 막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평가하는 거를 신뢰해서 국민의힘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예. 민주당에 대해선 신뢰값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음.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응수를 해서 D-23이다. 어제 짜니까 3월 3일 기준으로 D-23이면 2월 26일을 말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 날짜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맞죠. 3월 26일이죠. 네네, 그렇죠. 예, 달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게 선고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좀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찌감치 이걸 좀 이런 프레임을 짜기로 한 모양인데 헌법 84조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임기 중에 형사소추 문제를 다룬 헌법 조항인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는 게 다수설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띄웠고요. 어제는 전현희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글을 올려서 이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 뭐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좀 눈길이 갔던 게 이런 건데요. 주권자의 결단을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표를 행사를 한 거고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이 유권자의 표심을 우선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런 해석인데 이건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가능한 논리인가요? 아니요, 가능할 수가 없죠. 가능할 수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삼권 분립을 나눠놓은 이유도 없고 예.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 판결에 의해서 당선 무효나 이런 것들을 규정할 이유도 없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 이후로는 뭐 공직선거법상에 아무런 수사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정글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룰이 없죠. 그냥 이기면 다 가질 수 있고 이기면 오히려 재판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든 더 이기기 위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규칙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 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 놓고서 국회의원들이 법 지킬 필요 없다. 법도 의미 없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선동에 의해서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라도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국권이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가 존먹어 들어가 가지고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삼권 분립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견제, 균형, 감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예.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그거에만 맡겨두지 않았던 것은 헌법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드라마에서 본 얘기인데 굉장히 와닿았던 게 민의가 지배를 하면 사법은 종말이다. 민의가 지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그 방대한 수만 쪽의 기록 그거를 그대로 넘겨서 재판부에서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증인들 다 불러가면서 확인하고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유무죄에 대해서 여론조사 막 출렁출렁 움직이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 다 봤나요?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했겠거니 하면서 수긍하고 그거에 따라서 질서가 형성되는 거는 네. 그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법의 지배에 의해서 헌법 시스템이 예정을 해놨던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시스템 다 뒤집어 엎는 게 다시 또 민이다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 뒤로 숨어서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 뭐 성범죄나 이런 거 가지고서 지자체장 빵꾸 났을 때도 불공천 해야 된다, 무공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뒤집을 때 전당원 투표로 돌려가지고 당원들이 원했다. 당원의 뜻이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당원의 뜻을 따른 건가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당원당규 만들었다가 너무 탐나니까 뒤집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네. 민의라는 게 추상적 개념을 함부로 갖다 쓰는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리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진짜 그 논리를 진짜 받으면 앵커님 지적도 아주 날카로운 게 그럼 여기서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아스팔트 우파 뭐 예. 이런 것들이 지지율 실제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의미가 있고 그분들은 뭐 민의가 아닌가요? 그래서 음. 지지율이 만약에 뭐 50% 훌쩍 넘은 것들이 공고하다라고 하면 헌재고 뭐고 다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논리대로 할 거면은 이제 그렇게 이쪽에 되네요. 뭐 어떤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사람들 얘기도 좀 같은 논리로 봐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서. 지금 불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근데 또 인제 그렇게 놀림무슨 범해지는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인제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음. 저는 법률가로서는 네. 항상 헌법 시스템 안에서 사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중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그 뼈대마저도 부정하면은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요. 근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네. 뭘 믿고 움직이겠어요. 우리 법이라는 거는 행동의 규범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때려 부실 수 있어.'라고 하면은 누가 행동의 제약을 느끼겠나요? 인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되고 나면은 공직선거법이 법인가요? 인제는 법도 아니게 돼요. 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모든 형사재판에 있어서 좀 자유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법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헌법학 서적을 제대로 음. 다 본 건 아니니깐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서는 5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전 의원은 한 수를 더 떠서 대다수 헌법학 교과서에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진 예, 않습니다. 헌법학 교과서를 제가 본 적은 없다 보니 이 네. 말이 맞나 싶었는데 저는 예. 사실 사시 공부할 때 헌법학 교과서를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제 헌법학 교과서를 보면서 그 형사 사건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84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 헌법학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걸 다룬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다수설이다. 전현희 의원도 똑같이 뭐 압도적 다수설이다 이러는데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박 기사가 나왔던 것도 헌법학회에선 사실 이런 게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다수설 소수설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는 게 사실 팩트예요. 논의가 사실 제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게 좀 맞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예. 된 적이 없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얘기한 거 인용한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 네. 교과서만 언급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변호사가 어떤 기사에서 언급한 거 막 이런 것도 따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최근에 인터뷰한 것까지 다 긁어서 이제 몇몇 분의 언급을 이게 뭐 SNS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변호사가 발언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서 몇몇 분 정도 따온 거 가지고서 뭐 압도적 다수설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법조인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중에 몇 명 따와가지고 압도적 다수설 얘기하는 거는 왜곡에 가깝죠. 그리고 네.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한번 매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차라리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백 주장하는 게 일관되기는 하고 지지층에도 그래도 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뭐 동력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 아 저거 어떻게 저렇게 책임 없이 하나 뭐 요 정도 생각까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재판 정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는 무죄 얘기보다는 뭐 벌금 80만 원형 얘기하다가 또 재판 정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사회적 혼란이고 뭐고 민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밀어서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이긴 사람은 다 갖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이다. 재판 정지된다는 거는 사실 많이 물러섰죠. 많이 물러선 거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암시하잖아요. 예. 저렇게 하면서도 뭐 지지층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지지층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을 뭘로 알길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저거는 오히려 정치인이라면은 나는 결백을 주장하고 그거를 뭐 국민들께 확인받고 떳떳하게 선거 치르고 싶다. 빨리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거짓말로라도 하게 예.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지되고 그리고 정지된다. 정지되고 이게 뭐 승자 독식이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개정 논의 뭐 이런 것도 엄청 띄웠잖아요 민주당이. 네. 저는
정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선거 이후에는 민주당이 뭐 법안 만드는 거야 뭐 일도 아니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을 아예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폐지할 것 같아요. 그럼 음. 인제 대법원 선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제 재판이 뭐 날아가 버리거든요. 예. 처벌 규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인제 또 아. 그러면 인제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뭐 민주당의 뜻이라고도 안 하겠죠.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법 개정 같은 걸로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어요. 이제 대구까지 내려가서 만났는데 윤 대통령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 메시지가 가장 핵심이었고, 근데 좀 주어 없는 말을 좀 하긴 했어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집권당 대표가 소신 내세우면서 대립각 세운 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목격한 건 한동훈 전 대표다 보니까 이게 한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어른이신데 누구에 대해서 저격하는 그 발언만 했겠나? 저는 그렇게 보진 물론 않아요. 그 전에 이준석 의원도 집권당 대표로서 뭐 했던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하시면서 단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에서 뭐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이랬고 인제 여러 언급을 한 것을 신동욱 의원이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인제 단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단 당이 가져야 될 자세나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 중에 있었던 것이 너무 인제 크게 부각됐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한 것 중에 그다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을 신동욱 의원이 고렇게 정리해서 얘기한 것, 그 멘트 때문에 또 인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은 양심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단기간에 평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긴 호흡으로 평가받는 면도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역사적 경선으로 꼽히는 게 그 예. 두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이렇게 충돌하나 싶을 정도로 충돌을 했었지만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두 분 다 그 소신에 따른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이 정말 그 말로 해 가지고 누군가 개인을 저격하는 말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그렇게 행동하셨을 리가 없을 테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뭐 다른 행동이 되었다면 국민들께 선택을 못 받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했을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얘기 그거에 대한 평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셨을 수도 있죠. 예전에 네. 나도 인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때는 뭐 이렇고 이때는 이게 맞았고 결국은 뭐 국민을 보면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일단 당에서 정리된 내용이 국민들께도 뭐 믿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쭉 지나가는 얘기 중에 아마 저는 정리를 그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게 정리된 게 아닐까. 그 부분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2일에 공개적으로 뭐 연극 관람, 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을 관람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고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뭐 책에도 적혀 있던데 뭐 미안한 마음 같은 걸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전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좀 어떤 걸까요? 아직은 근데 대통령을 향한 좀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도 많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통령을 향한 미안함과 이런 거를 밝히면서 좀 돌아온 상황인데 뭘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좀 행보를 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바뀐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뀐 예. 거라기보다는 이성과 감성이 모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 깨달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성과 감성. 사람은 원래 이성과 감성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예. 정말 그래요. 어느 식당 정말 최고로 맛있는 식당도 나 근데 저기 그냥 괜히 싫어. 불친절한 것 같아. 이러면 안 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괜히 좋은 사람도 있고 정치인에 있어서는 둘 다 강점이고 매력이어야 한다. 근데 옳고 그름을 통해서 다 내 뜻에 따르겠지라는 것도 사실 현실에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듬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다치게 한 면이 있다면은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수순도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 책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했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나 미안함 그리고 음. 그것이 지지층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했고 성급했다라는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어서 굉장히 좀 안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이 내가 옳았다라는 것만 설명하는 식이 되면 오히려 이거는 반감이 들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는 아니었으면 했고 그게 솔직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어졌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지지층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알겠는데 꼭 예. 네가 네 입 밖으로 꺼냈어야 돼? 뭐 인제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여기서의 문제 근데 사람이 완전무결한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던져 줘야 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갈래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선택이 가장 뭐 필요했는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네. 저는 지금은 '감성의 영역이 쪼끔 더 먼저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 그게 좀 집에서 담겨 있다 책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인제 이런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지지층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언급이 다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내가 이래서 맞았습니다."라는 게 처음에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오는 시기도 있을 텐데 그 시기를 어떻게든 뭐 국민과 지지층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시간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먼저이고 그래야지 어려운 얘기나 복잡한 얘기들도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해를 구하기까지 뭔가 강요하듯이 뭐 끌고 가듯이 인제 이렇게가 아니어야 네. 국민들께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마음을 열고 보고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로 또 진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람은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감정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인제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부터 활동한다고 하니까 그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구재룡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